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제게 돈을 빌려가던 그날도 제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절망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0평 아파트라니요? 제 삶은 늘 버겁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준영이의 유일한 보호자였죠. 남들처럼 꾸미고 다니기는커녕 제 월급은 준영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준영이는 늘 착하고 밝았습니다. 제게 누나, 내가 나중에 꼭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줄게 라고 했었죠. 그 순수했던 눈망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영이는 변했습니다. 매번 돈 때문에 저를 찾아왔고 그 횟수가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따뜻함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연락 없이 살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조차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준영이 이름으로 온 부동산 계약서 한 장. 변호사는 이게 박준영 씨가 누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준영이는 지난 10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이 거대한 아파트를 제게 안겨준 걸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선물이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을까요? 저는 계약서 대신 동생의 지난 10년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이제 50을 넘긴 나이지만 제 삶은 늘 빚 갚는 사람처럼 쪼들려 왔습니다. 제게는 6살 터울의 동생 박준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인 탓에 저는 준영이에게 엄마이자 아빠 그리고 누나였습니다. 제 청춘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준영이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생이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제 삶이 좀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준영이는 자라서도 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착하고 정 많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문제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죠. 누나, 친구가 급하게 쓴 데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큰 돈으로 들어올 거야. 잠깐만 빌려줘. 저는 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착한 준영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은 영원히가 되었고 소액은 거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모은 퇴직금까지도 준영이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준영이의 사업 종잣돈이라고 했었습니다. 누나, 이번만 투자하면 돼. 성공하면 누나한테 평생 호강시켜줄게. 저는 평생 호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제 숨통 좀 트이게 해달라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쥐꼬리만 한 적금과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속 좋은 여자라고도 했죠. 하지만 보살이 아니라 저는 그냥 호구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에 묶여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바보였죠. 어느 날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 힘없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준영이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부터 쉬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따라 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에는 늘 돈 냄새가 났거든요. 누나, 왜? 또 돈 때문이야? 저는 너무 지쳐서 이제는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돈을 달라고 하고 보내버리고 싶었죠. 준영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제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채무불이행 독촉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내일 오후까지 이 돈을 못 막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나.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아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살았나 싶었죠. 준영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영아, 이제 그만하자. 누나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누나도 너 때문에 다 잃었어. 제발 내 인생, 내가 살아. 누나 좀 내버려둬.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둘의 인연은 여기서 단절되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만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죠. 저는 준영이에게 차마 내쫓는다는 말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준영이가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말입니다. 새벽녘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준영이가 정말로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영이가 남긴 독촉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차마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준영이와 저의 악연이 끊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저와 준영이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히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준영이가 떠난 후 제 삶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한 돈 요구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형제라는 끈이 끊어졌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준영이가 떠나기 전 저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은 미안해, 누나. 딱 3마디였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계속 괴롭히던 지독한 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따금씩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 돈을 주고 준영이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매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머리로는 아니다. 이제 나라도 살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저에게는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말이 되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준영이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연락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저는 혹시라도 먼저 연락했다가 다시 돈 문제로 엮일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연락수단은 부모님 기일 때 준영이가 올까 싶어 찾아가던 납골당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준영이의 흔적은 그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저는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준영이에게 뜯기다시피 사라진 돈을 다시 모으기 위해 정말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에서 코를 잡는 일을 도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돈을 노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준영이의 부재가 제 삶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이 되면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남들은 오순도순 모여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자식은 있었지만 형제는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가 준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가끔씩 준영이가 잘 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상상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우편함에서 저를 찾는 등기 우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발신지는 청담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요. 저는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진 걸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종이에는 박수진님 귀하, 상속 관련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저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으셨고 제가 아는 한 준영이도 저에게 물려줄 재산은커녕 빚만 남겼을 것 같았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무슨 큰 빚을 지고 저 세상으로 간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빚이 저에게 넘어온 건 아닐까? 저는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차분한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박수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님, 동생 박준영 씨께서 수진님 명의로 해놓은 자산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산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산보다는 준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동생의 그림자가 다시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청담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가야 합니다. 도대체 준영이는 저에게 무슨 자산을 남긴 걸까요? 그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입니다. 청담동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10년 전 준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헬쑥했던 얼굴,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던 미안해, 누나. 라는 그 말. 만약 그때 제가 매정하게 등을 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잡아줬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10년 전 제가 준영이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을 때 저는 그 순간을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돈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해방감은 짙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제 남편과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김민호 씨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근심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한참 클 나이라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았죠. 저는 제가 힘들게 번 돈이 가족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날 남편 쪽 친척들이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거나 각자의 형제자매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웃으며 꺼낼 수 있는 가족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남들은 어휴, 박수진 씨는 친정에 짐짝이 없어서 좋겠어. 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짐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특히 겨울밤 일을 마치고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싸늘한 냉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준영이가 한창 드나들 때만 해도 문을 열면 왠지 모를 활기가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하지만 한없이 쓸쓸한 집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 혼자 이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영이가 제 돈을 가져갔을 때는 분노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라지고 난이 남은 건 이 메마른 감정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청담역에 가까워지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쩍이는 건물들, 깔끔하고 화려한 거리. 10년 동안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 삶은 늘 버스 정류장 앞 낡은 식당 주방의 후끈한 열기, 그리고 밤거리의 차가운 공기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준영이는 이 화려한 동네에서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준영이에게는 이런 고급스러운 동네의 공기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제가 태어나서 들어가 본 건물 중 가장 으리으리한 곳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이 세상의 격차는 여전히 높고 두꺼웠습니다. 저는 12층에 있는 청담 법무법인 입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고 쾌적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제 이름을 말하자 친절한 직원이 저를 최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중후한 인상의 신사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건넨 차 한 잔은 제가 마셔본 차 중에 가장 비싸고 향이 좋은 차였을 겁니다. 저는 긴장한 탓에 찻잔을 들고만 있었지 차마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박수진님, 동생 박준영 씨께서는 지난 10년간 매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첫마디였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제 돈을 가지고 무슨 열심히 일했다는 걸까? 사채 썼다는 사람이? 말씀드리기 전에 박준영 씨가 남기신 서류를 먼저 보시죠. 최 변호사는 제 앞으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이름과 함께 청담동 50평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비탄감이 아니라는 것을,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미스터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청담동 50평 아파트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제게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박준영 씨께서 수진님 명의로 10년 전에 이미 계약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출을 갚고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잔금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박준영 씨가 직접 수진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수진님은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약을 시작했다? 꾸준히 대출을 갚았다? 제가 아는 준영이는 내일 당장 갚을 돈도 없는 사채빚에 시달리던 철부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이런 거대한 일을 비밀리에 진행해왔다니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가 10년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갔을 때 그때 이미 이 아파트 계약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진님께 빌려가신 돈이 바로 이 아파트 계약금의 일부였습니다.
박준영 씨께서는 그때부터 누님께 다시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업? 저는 그 단어에 다시 한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업을 했기에 10년 만에 청담동 아파트를 통째로 살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아는 준영이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사업은 늘 망했고 저의 돈만 떼먹었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준영이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가 위험한 일을 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철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박준영 씨께서 수진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박준영 씨께서는 현재는 수진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 그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영이의 투박한 글씨체가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누나는 아마 변호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겠지? 놀랐지? 미안해, 누나. 10년 동안 연락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한테 매번 돈 빌려가고 누나 힘들게 한 거 평생 잊지 않아. 아니, 잊을 수 없어. 10년 전 그날 누나가 나한테 제발 내 인생 내가 살아. 라고 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나는 누나에게 짐이 아니라 누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누나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줬던 그 돈, 그걸 종잣돈 삼아 이를 악물고 일했어. 누나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고 싶었거든. 내 사업은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영이를 오해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알던 준영이는 철부지 동생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그는 묵묵히 저를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준영이가 했던 사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편지의 다음 장에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준영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10년 전 저에게 빌린 마지막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제가 예상했던 쉽게 대박을 노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준영이는 평소 컴퓨터와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죠. 그 재능을 살려 그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공정 혁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빌려간 돈은 수십 년 된 낡은 폐기물 처리 공장의 기술 특허를 사는데 쓰였던 겁니다. 그 특허는 사장될 뻔한 것이었는데 준영이는 그 기술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가 나한테 줬던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었지.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나한테는 일종의 속죄 같았어. 누나의 희생을 딛고 성공하는 거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낡은 특허 기술을 현대화하기 위해 밤샘 연구를 했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어.
그때마다 누나 얼굴을 떠올렸어. 이 정도 고통은 누나가 나를 키우면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스스로 채찍질했어. 그래서 10년 동안 누나에게 연락 한 통 할 수 없었지. 나한테는 오로지 성공해서 누나에게 멋지게 보답하는 것만이 목표였거든. 준영이는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현대화했고 대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처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비용까지 절감시켰습니다. 준영이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채빚에 허덕이던 철없는 동생이 어느새 수백 명의 직원을 둔 환경기술 혁신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편지를 읽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지면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가며 읽었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년 동안 그를 사고뭉치 철없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박준영 씨가 직접 찍어서 제게 맡긴 사진입니다. 수진님께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남자아이와 소녀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바로 어린 적의 저와 준영이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한 허름한 놀이터였는데 준영이가 들고 있는 작은 나뭇가지 끝에는 나중에 누나한테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사줄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적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오래된 추억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구절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누나, 내가 청담동 아파트를 누나 명의로 해놓은 진짜 이유가 있어. 그 아파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야. 그건 바로 내가 10년 전에 누나와 헤어지던 그 순간 내 가슴에 새긴 약속이야. 이 청담동 아파트에는 우리 둘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 누나, 이제 오해는 풀렸지? 나는 누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어. 사랑하는 누나, 나중에 꼭 웃는 얼굴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준영이가.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제 눈앞에 청담동 50평 아파트 계약서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동생이 묵묵히 쌓아 올린 가족의 증명서이자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킨 기적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청담동 아파트에 숨겨진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영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미스터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준영이가 이 아파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고요.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작은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박준영 씨께서 이 열쇠를 수진님께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그 의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준영이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에는 우리 둘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아파트에 가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담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깔끔하게 정리된 조경,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해당 동과 호수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 안에는 1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새집 특유의 깨끗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넓고 환한 거실, 고급스러운 마감재.
하지만 제 시선을 잡아끈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자 안에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꽃인 들국화 한 송이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영이의 글씨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의 들국화가 피던 그 자리. 이제 누나가 꽃을 피워. 엄마의 들국화.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마당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고 그 텃밭 구석에는 늘 보랏빛 들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꽃을 가장 사랑하셨죠. 제가 아플 때면 엄마는 그 들국화 꽃잎을 따서 제 머리맡에 놓아주셨습니다. 이 꽃의 기운으로 얼른 일어나렴, 수진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들국화가 가득했던 마당은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라졌죠. 저는 그 기억을 슬프고 아픈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는 고층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이 살았던 들국화가 피어 있던 마당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준영이는 단순히 제게 비싼 아파트를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처절한 노력 끝에 저희 가족의 가장 행복하고 소중했던 추억이 깃든 그 땅, 그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제 명의로 말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영이가 10년 전 내가 나중에 꼭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줄게 라고 했던 약속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들국화가 피어 있던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저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는 동생의 기적 같은 설계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으로 준영이를 바라봤는지, 그가 철이 없다고 사고뭉치라고 손가락질했던 지난 10년 동안 준영이는 저의 행복, 저희 가족의 추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홀로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을 해왔던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돈의 가치를 넘어선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들국화 액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이제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반전 앞에서 제가 지난 10년간 준영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나는 왜 동생을 믿어주지 못했을까? 내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갇혀 동생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곧 준영이의 편지에 적힌 웃는 얼굴로 만나자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영이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님, 박준영 씨께서는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10년간 너무 무리해서 일한 탓에 현재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조용히 요양 중이십니다. 누님께 이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린 후에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를 마련할 정도로 성공했지만 그 뒤에는 동생의 건강과
청춘을 바친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어디든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준영이가 머물고 있는 요양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박준영 씨께서는 수진님께서 이 아파트를 보시고 모든 오해를 푸신 후에야 찾아오시길 바랐습니다. 이제 수진님의 미소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음날 새벽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준영이가 보낸 편지와 어린 시절 사진을 계속해서 꺼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준영이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준영이의 요양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준영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아. 제가 목이 메어 이름을 부르자 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준영이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누나, 누나가 어떻게? 저는 달려가 준영이를 껴안았습니다. 10년간의 오해, 미움, 고통이 한순간에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준영이의 마른 어깨를 붙잡고 저는 흐느꼈습니다. 바보야, 바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얼마나 널 미워하고 원망했는지 알아? 왜 그렇게 혼자 고생했어? 준영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미안해. 하지만 누나가 준 그 돈, 나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씨앗이었어. 그걸로 누나한테 보답하고 싶었어. 우리 엄마의 들국화가 피던 그 자리에 누나의 미소가 활짝 피어나길 바랐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은 철부지 동생의 복수가 아닌 누나를 향한 지극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준영이의 품에 안겨 잃어버렸던 형제의 정을 되찾았다는 기적 같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요양소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제가 해주는 밥을 가장 맛있다며 깨끗하게 비웠고 저와 함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헬쑥하고 절박했던 준영이가 아닌 순수하고 정 많던 제 어린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이제 청담동 아파트, 그 넓은 집에 나 혼자 살라는 거야? 너는 왜 거기서 살지 않고? 준영이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그 아파트는 누나한테 주는 선물이 맞아. 하지만 누나 혼자 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지. 나도 이제 건강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누나, 거기에는 우리 엄마의 들국화가 다시 필 자리야. 이제 누나랑 나랑 그리고 매영이랑 조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준영이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선물해 준 것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놓쳐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가족의 유대를 준영이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다시 튼튼하게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청담동 아파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찢어버렸던 채무 독촉장이 아닌 희망과 사랑이 가득 담긴 계약서였습니다. 남편 김민호 씨는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아이들은 자기 방을 갖게 되었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당이었던 자리에 있는 발코니에 들국화 화분을 가져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보랏빛 들국화가 환한 햇살 아래 피어나자 저는 마치 엄마가 돌아와 저를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몇 달 후 건강을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파트로 온 준영이는 제가 사놓은 들국화 화분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나, 고마워. 내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새벽에 힘겹게 일하고 돌아오는 지친 50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덕분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행복한 누나였습니다. 준영이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당분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누나를 위해 살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 누나의 행복이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던져주지만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가족에는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영이에게 베푼 희생이 작은 씨앗이었다면 준영이는 그 씨앗을 거름 삼아 저에게 기적 같은 행복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안겨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들국화 화분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의 오해와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희망의 날들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